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소개하자면 많은 분들이 제가 결혼 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면 아마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정말 진심으로 살았고 제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사에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죠. 공부 머리가 없다고 느꼈고 대학을 가더라도 하고 싶은 공부가 딱히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게 더 낫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취업한 곳이 한 중소기업의 마케팅 팀이었습니다. 첫 직장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게 많았죠. 일을 하면서 점점 느낀 게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배우며 성장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 등록해 학위를 따고 나름의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직장만 다니면서는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아도 나가는 돈은 항상 들어오는 돈보다 빠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발판 삼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금이 마련되었을 때 과감히 집을 한 채 구매했죠. 그리고 그 집을 전세로 돌리고 또 월세로 돌리는 식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고생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제겐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통장의 잔고였거든요. 젊었을 때 사서 고생한다는 말을 실천하며 당시 제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곳에서 사는지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얼마나 안정된 기반을 다지고 있는가였죠. 그래서 저는 제 선택에 만족하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연애는 제게 먼 이야기였어요.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돈을 더 많이 모아서 우리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죠. 그런데 저는 놓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요. 제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한때는 분명히 계셨고, 저는 그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과 다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도 유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제 삶에서 사라져 버리셨죠. 몇 번이고 얼굴 좀 자주 보여달라 하시고 전화라도 가끔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습니다. 대신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제 할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나고 나니 모든 게 후회로 남더군요. 왜 그리 바빴던 건지, 왜 자주 찾아뵙지 않았던 건지, 왜 그분들이 계실 때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부모님이 제 삶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셨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깨달은 순간 그분들은 제 눈앞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난 뒤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모든 이유가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이유는 결국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였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잃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성공하면 뭐 하나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제 삶은 그야말로 멈춰버린 것 같았고 한동안 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지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잃고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같은 회사의 동료였는데 사실 저는 그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 특별하다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연애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딱히 그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하며 지나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일이 일찍 끝나 퇴근 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죠. 옆에서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 들어보니 아마도 어머니와 통화 중인 것 같더라고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통화 내용이 귀에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 산책 다녀왔어요? 좀 다녀오시지 그랬어요. 요즘 날씨 좋을 때 많이 걸으셔야 기분도 좋아지시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어찌나 다정하던지 듣는 제 마음까지 부드럽게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저 지금 퇴근 중이에요. 네, 밥 잘 챙겨 먹었어요. 엄마가 보내준 반찬 너무 맛있더라고요. 항상 감사해요. 엄마 없으면 저 어떻게 살아요? 그는 웃으며 진심이 담긴 말로 어머니께 감사함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시간 내서 꼭 집에 갈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네, 엄마도 잘 지내세요. 사랑해요. 그 짧은 통화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진심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부모님을 잃은 뒤 누구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내비친 적이 없었고, 이런 다정한 통화도 당연히 접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평소에는 그냥 그저 그런 동료로만 보였던 남편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그 마음을 가족에게 진심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어쩐지 제게 위안처럼 느껴졌죠. 아주 작은 행동과 말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그의 다정함을 떠올리며 조금씩 그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죠. 제가 먼저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만나자고요. 사실 그때는 뭔가에 씌인 것처럼 남편에게 확 끌리더라고요. 그의 다정함, 따뜻함이 마치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채워줄 것만 같았죠.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분들이셨어요. 제가 부모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꼭 끌어안고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니? 이제 내가 네 엄마처럼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며느리로 대하기보다는 딸처럼 아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시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이제 시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명절이나 생신 같은 중요한 날은 물론이고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는 제 일을 제쳐두고 달려갔어요. 시댁의 대조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챙겼고 때로는 형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가 두 배로 더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시댁에 가는 것이 좋았거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음식을 준비하거나 집안일을 도울 때마다 우리 며느린 정말 복덩이다.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더 밝아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이런 말들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저는 시댁에서는 최고의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시댁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렸고, 시부모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이 나오기 전에 챙겨드렸죠. 정말 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시댁을 섬겼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을 제 또 다른 집으로, 시부모님을 제 진짜 부모님처럼 여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호구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참 사람들 나빠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다니. 물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네가 다 자초한 거야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인간이라면 저는 저보다는 저들이 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는 시동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겠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였습니다. 새로 들어올 예비 동서를 생각하면 설레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시댁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을 좋아했고, 예비 동서를 가족으로 맞이할 생각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에 나섰죠. 시어머니께서도 인사를 오기 전에 저에게 식사 준비를 부탁하셨는데, 사실 부탁을 받지 않아도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했을 거예요. 첫째는 좀 늦는다고 하더라. 우선 너 혼자 준비할 수 있지? 너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어머, 그럼요, 어머니. 그런데 형님은 언제 오신다는데요? 같이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걔 오면 불편하지. 너 동선이 후딱 해치우고 우리 손님 맞이 잘하자. 그리고 그동안 너 혼자서도 잘했었잖아. 안 그래? 식사 메뉴를 정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러 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면서 저는 들뜬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가 이런 준비를 좋아하기도 했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그날도 형님은 언제나처럼 늦게 왔어요. 같이 준비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도착한 시간은 거의 상차리기 직전이었죠. 그래도 저는 그런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예비 동서에게 가 있었고 그녀와 빨리 만나보고 싶다는 설렘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다해 준비했어요. 예쁜 꽃병에 꽃을 담아 테이블을 꾸미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죠.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기에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큰 보람을 느꼈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예비 동서를 만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렇게 큰 전환점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날은 정말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예비 동서는 첫 만남부터 참 살가운 사람이었고 시댁 식구들과도 금세 친해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랑 정말 잘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과도 잘 어울렸고 저와도 대화가 잘 통해서 앞으로가 기대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예비 동서가 먼저 저와 형님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한 거였어요. 사실 저도 결혼 전 시댁에 처음 인사를 왔을 때는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었거든요. 처음엔 조심스럽기도 하고 괜히 어색해질까 봐 먼저 연락처를 묻지 못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정말 자연스럽게 다가와 저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우리 앞으로 자주 연락하면서 친해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살가워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쁜 마음으로 번호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카톡 친구가 추가되었죠. 아, 이렇게 또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이 가족 안에서 함께 웃고 서로 도우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돼요. 마치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예비 동서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첫 메시지는 정말 정중하고 다정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인사드려요. 그날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반갑게 답장을 보냈죠. 아, 나도 잘 부탁해요. 그리고 나도 너무 반가웠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훈훈한 대화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메시지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원래는 형님 전화번호만 알려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옆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순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서 잠시 멈칫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돌아온 메시지를 보고 저는 순간 핏줄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뭐 싸바싸바를 하려면 필요하긴 하겠네요. 근데 그날 보니까 정말 혼자만 막 일을 하던데요? 저 결혼하면 혹시 동서라고 막 저 시키는 건 아니겠죠? 우리 성현 씨 말로는 형님이 거의 집안에 호구나 다름없다고 하던데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암튼 너무 혼자만 하니까 좀 안쓰럽긴 했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라면서요. 어머니도 살살 이용을 하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형님 아이들 학원비도 그분이 내고 있다면서요? 저도 좀 잘 보여서 뭐라도 하나 사달라고 해야겠네요. 형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눈에 들어오면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진짜로 예비 동서가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누군가 장난을 친 건 아닌지 몇 번이나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잘못 보낸 거였어요. 그래요. 그 카톡은 제가 아니라 형님에게 보냈어야 했던 거죠. 카톡을 읽고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죠.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예비 동서는 말을 더듬으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 그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게 제가 진짜 무슨 말 했는지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진짜 너무 죄송해요, 형님. 용서해 주세요. 진짜 제발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몇 번이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울먹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잘못 보낸 카톡이 들통나서 당황해서 그런 건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거든요. 그날 느꼈던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 동서가 알 정도라면 그동안 시댁에서 내 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뻔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형님네가 어렵다고 해서 조카들 학원비를 내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심지어 돈을 빌려간 일도 있었죠. 형님네가 파산 위기에 놓였을 때 제가 가진 돈으로 막아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로도 이런 식으로 나를 뒷담화 했다니요.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나를 칭찬하고 아낀다며 했던 말들이 모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계산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사며 명절, 생신 같은 큰 행사를 전부 내가 도맡아 했었거든요. 형님이 바쁘다고 못 온다고 했을 때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하던 저였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 같았던 거죠.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돌아오는 건 배신이었으니까요. 그만큼 배신감도 더 컸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냥 내 마음을 다잡고 정리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로 따지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내 마음의 정리와 함께 강경한 태도가 행동으로 드러나니 변화는 바로 티가 났습니다. 예비 동서에게 경악할 만한 일을 겪은 바로 그 다음 주가 형님네 아이들 학원비를 내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날 돈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을 이제 그만두기로 결심한 거죠. 저녁이 되자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 돈이 안 들어왔더라고. 혹시 깜빡한 거야? 동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야? 아, 형님. 아니요, 깜빡한 건 아니고요. 뭐? 그럼 왜 학원비를 안 붙인 거야? 오늘 애들 학원비 내는 날이잖아. 형님, 그동안 제가 내드렸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제가 제 아이 학원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배려로 해드린 거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동서,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집 사정 알잖아. 그래, 동서가 도와주기로 했던 거잖아. 도와준다고 했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님, 이젠 제가 빌려드린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달이 원금과 이자를 좀 보내주셔야겠는데요? 뭐라고? 아니, 동서, 갑자기 무슨 이자야? 여유 주기로 했잖아. 네, 작년엔 여유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이제 회수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제가 뭐 호구도 아니고요. 안 그래요, 형님? 형님은 말을 더듬으며 어이없다는 듯 전화를 끊더라고요. 내가 동서가 이럴 줄은 몰랐네. 라며 혼잣말처럼 내뱉는 말이 참 우습게 들렸어요. 형님과 전화를 끊고 난 뒤 곧바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들자마자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얘, 너 왜 이러니? 착한 애가 갑자기 왜 이래? 지금 걔들이 돈이 어딨니? 이제 겨우 기어 올라오는데? 왜 애들을 힘들게 하려고 해? 어머니, 넌 착한 애잖아. 우리 착한 며느리 어디 갔니? 항상 가족만을 위해 살던 네가 갑자기 왜 이래? 이러지 말아라, 어? 네가 지금 돌아서면 걔들 파산할 수밖에 없어. 그게 네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 안 그러니? 형님네가 파산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뭐? 아니 얘,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뭐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야 알아차린 거죠. 제가 그동안 호구짓을 해왔다는 걸요. 그럼 어머니, 지금 형님네 걱정하실 상황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제 쪽에서 어머니께 들어가는 돈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용돈 드리고 있죠? 앞으로는 그것만 받게 되실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드리지 않으려고요. 뭐라고? 아니, 얘, 왜 갑자기 그래? 그동안 제가 할 만큼 했잖아요, 어머니. 형님은 언제 한번 어머니께 용돈 드린 적 있나요? 없잖아요? 저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러니까 제게 싸바싸바 하지 마세요, 어머니. 남편에게 예비 동생의 카톡을 보여주고 나니 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계속 카톡 내용을 읽더라고요. 저는 참아왔던 분노와 실망감을 담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들이 좋았어. 진짜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후회 없이 잘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돌아오는 게 이게 뭐야? 너도 혹시 알고 있었니? 만일 너도 알고 있었다면 난 너랑도 못 살 것 같아. 뭐? 아니 이게 뭐야? 정말 이랬다고? 아, 자기야.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거야? 고맙네. 그렇게 말해주니. 나는 앞으로 네 식구들은 그냥 네 식구들로만 생각할래. 내 식구는 이제 너랑 나뿐이야.
앞으로 내가 하는 건 없을 거야. 니네 집 식구들한텐 파산을 하든 돈이 모자라든 나는 몰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앞으로 니네 집 식구들 이야기는 내 앞에서 함구해줘. 그리고 예비 동서에게 받은 이 카톡은 우리만 알고 있길 바라. 뭐 다들 눈치를 채긴 했겠지만 그냥 그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그런 유치한 싸움에 끼고 싶지 않거든. 자, 밥 먹자. 그날 이후 형님네는 결국 파산을 했고 남편도 자기 식구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는지 시어머니에게 드리던 용돈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산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임신 중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내 진짜 가족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아이와 남편 그리고 저. 이 셋이 이제 저에게 가장 소중한 전부가 되었거든요. 후회하지 않아요. 남편과 함께 남편의 식구들과 인연을 끊은 것에 대해 말이죠. 왜냐면 저는 정말 충분히 잘했으니까요. 제 진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잖아요. 그리고 형님네가 파산을 하면서 제가 빌려준 돈조차 제대로 못 받았으니 그 정도 손해를 봤으면 제가 더 미안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저희 가족, 진짜 제 식구만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